네, 다음 순서로 제3회 인터넷 에코 앤 스마트 앱 어워드 시상식에서 새롭게 마련한 순서입니다. 올 한 해 모바일 산업과 관련한 이 주요 이슈 및 향후 동향을 조망해보는 키노트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키노트 강연은 강릉 원주대학 최재홍 교수님과 올해 스마트 앱 어워드 최고 대상을 수상한 CJ제일제당 이철환 상무님께서 차례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모바일 앱 개발 및 스마트업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강릉 원주대학교 최재홍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이 이제 모바일 쪽 부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사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철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폰이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생태계가 혹시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처음 만든 것이 모바일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 담당을 하던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바빠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스마트폰 들어오기 전서부터 들어온 6개월 정도까지 거의 날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3년 전에 그러한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3년 후가 지난 오늘날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생태계에 있어서 모바일의 최종의 산업의 끝이라고 하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모바일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산업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모바일 산업의 생태계는 저렇게 몇 가지로 다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CNDP라고 해서 저러한 그림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한번 보십시오.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자, 우리 개발자들입니다. 2009년 초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없었습니다. iOS 개발자들도 없었습니다. 거의 맨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글 플레이 내의 게임 산업의 게임 카테고리의 10등 안에 거의 서너 개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컴투스와 게임빌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는 컴투스와 게임빌이 세계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더 인지도가 더 많죠. 그리고 10개의 카테고리 중에 4개 이상의 게임이 한국 게임이라는 게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만든 겁니다. 3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3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디바이스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디바이스는 삼성과 LG와 그리고 펜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2년 3분기에 세계 스마트폰의 1등을 찍었습니다. 그 전부터 1등을 쭉 해오다가 스마트폰의 1등을 찍었는데 3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죠. 2등은 당연히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17% 정도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에 출장을 갔더니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스마트폰 3등 회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바로 소니라고 하는 회사인데, 소니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 모바일 폰의 60%를 담당하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의 4%밖에 만들지 않고요. 지금 세상의 판도의 디바이스는 전부 삼성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전과 3년 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와이파이에서부터 3G, 4G까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지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등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콘텐츠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는 세계 수익권이거나 아니면 1등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플랫폼인데 우리가 iOS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구글 내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구글 내에서만 놀아야 되고 iOS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플랫폼이 구글이 장난을 치게 되고 애플 앱스토어가 장난을 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나라의 CP들이 실어서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죠. 지금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7천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인구가 3,300만, 해외 제외국이 700만 해가지고 4천만이 다 스마트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3천만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바로 플랫폼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플랫폼, 근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저희의 큰 약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폰 생태계에 있어서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플랫폼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플랫폼에 열광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를 쳐봤더니 구글에서 영문으로 치면 13억 개 정도가 나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억 개를 다 검토한 사람도 없겠죠. 한글로 플랫폼을 쳐봐도 3천만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3천만 개를 누가 다 읽어보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플랫폼에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이 떡볶이집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떡볶이집에 가시면 그 타운에 가면 좌와 우가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카운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떡볶이 타운이 위와 아래와 다릅니다. 좌우측 동네가 다른데 한쪽은 떡볶이의 오랜 역사를 가지는 마복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떡볶이 타운이 있습니다. 떡볶이는 마복님 손자, 마복님 아들 해가지고 한쪽 타운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러브 신당동이라고 하는 대형 떡볶이 타운이 있습니다. 두 집의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떡볶이만 팝니다. 떡볶이에 계란에 떡볶이 사리에 떡볶이만 팔고요. 한쪽은 메뉴판에 보시다시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술도 팔고요, 순대도 팔고 맥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 다음에 DJ도 있고 음악도 있고 생음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예전에 마복님 떡볶이가 1950년대에 나와서 계속 줄줄이 증창 발전을 하고 있을 때 그 상대 쪽에 있는 조그만 떡볶이집은 거의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난립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떡볶이들의 가격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의 죽게 생겼죠. 제가 최근에 이동통신사에 있는 그 임원들하고 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절대 이 모델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아이모드를 만들었던 상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개요대학으로 교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모델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굶어 죽으나 싸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일하다 싸워 죽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조그만 상점 7개가 사장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전부 사무실을 트자, 상점을 트자 해서 조그만 7개의 상점들이 전부 튀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떡볶이만 먹는 차별화된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됐고 또 한쪽은 문화공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끼리 만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곳이 다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2위 그룹은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한 개의 플랫폼에서 8종류, 10종류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하나의 라인을 깔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공통적인 바디나 문이나 옆에 있는 공통적인 것들을 달리 생산을 해서 생산에 대한 효율을 30% 이상 올려서
자동차 가격을 최소한 10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은 공통된 플랫폼에서 나온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를 보시면 또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지금은 차를 앞뒤로 늘려서 한 개의 플랫폼에 80여 종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플랫폼의 변신에 의해서 그 사건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을 공유해서 효율을 올려서 산업을 일으킨 예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형을 하고 공유를 하냐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플랫폼에 대해서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정의를 다 정의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다. 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플랫폼은 인공위성 비즈니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안드레 하츄라고 하는 교수가 쓴 얘기인데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로 굉장히 올라가기 어렵죠? 올라가긴 어렵죠.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다 보니 떨어지기도 합니다.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한궤도를 도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들은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뻥꾸질한 생태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요즘 플랫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두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플랫폼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원래 플랫과 폼의 합성어입니다. 플랫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 다 느끼신 거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된 구획, 평평한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플랫하게 평평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구획된 정리된 곳. 폼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그리스 용어로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확실한 세계. 이것을 갖다가 폼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평평하고 공평하고 넓고 누구나 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쭉 정의한 것들을 보니까 IT학적인 관점, 경제학적인 관점,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적인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정리해놨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즉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과 협력과 공생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우리가 보통 위너 테이크즈 올이라고 하는데 위너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너는 그 플랫폼 내에 있는 모든 참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데아 랜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 랜드, 즉 이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아시면 오늘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아직 7분이 남아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디 갈 때마다 저기랍니다. 저기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스마트폰을 결정을 할래?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입니다. 화면이 좀 크고 메모리가 좀 많고 그리고 가볍고 넓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택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옵션을 주게 되면 저 중에서 어떤 걸 하실래요? 하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iOS고, 하나는 안드로이드고, 하나는 림이고, 하나는 윈도우스 8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안드로이드 폰을 할래.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웨이브 폰 중에, 삼성의 웨이브 폰 중에 카카오톡이 안 깔리는 폰이 있습니다. 안 깔리는 최고의 삼성폰과 우리 여러분들 거의 쓰지 않으시지만 블랙베리, 카카오가 깔리는 블랙베리를 쓴다고 하면 어떤 걸 쓰실래요? 당연히 블랙베리를 써야 합니다. 왜? 서비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이것을 연결하는
시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융복합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2009년 초 또는 2010년에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인 창업자들도 가능했고 소수의 창업자들에 의해서 앱들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앱과 어떤 조선과 붙고 앱과 자동차가 붙고 앱과 섬유가 붙고 앱과 의류가 붙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앱 하나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왜 필요한가요? 노란 박스에 보시면 너무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객도 너무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고객의 수준도 올라가 있고 산업 자체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생산하고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허덕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수익을 증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플랫폼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최종 목표는 뭐냐면 플랫폼들끼리 버티컬하게 연결이 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죠. 그 다음에 게임 플랫폼으로 그것을 전이시켰습니다. 하나의 버티컬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의 버티컬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N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들 간의 서로의 결합에 의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결국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저 국내 거는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쪽에서도 아직 검증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것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벤처기업이었고 IBM은 그때 당시 800억 달러가 넘는 공룡기업을 이기게 된 PC 시장에서 내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서드파티에 대한 협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을 자기네들이 끌어안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IBM을 PC 시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지금 후달리고 있죠. 왜? 구글은 서드파티의 협조뿐만이 아니라 오픈니스, 개방성을 가지고서 또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욕심을 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가 개발한 것들을 자기네들 OS에 끼워놓고 OS가 무거워지면서 개방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구글이 나오게 됩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위협하고 지금은 제 3위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좀 어떻을까요? 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상당히 많이 치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세계적으로 뉴스위크가 정한 이노베이션의 대기업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연속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드파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많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을 개방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노베이션을 한 그런 공식을 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 사실은 플랫폼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 생태계의 플랫폼끼리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데 생태계의 형성 요소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최근에 들어와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욕심을 냅니다. 이제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욕심을 내서 그들의 산업이 뒤로 처진과 동시에 지금 최근에 구글이 기업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통사에서도 돈을 받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OS 쪽에도 돈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에 있는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생태계의 한쪽을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에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 이제 악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라면이 있다가 나중에는 프레시 라면이 있는데 여기 뭐 이마트 담당자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제품이 갑자기 이마트 프레시 제품으로 바뀝니다. 잘 나가는 것들을 쭉쭉쭉쭉 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드 파트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본인들이 배를 불리게 되죠. 그 생태계는 결국 망가집니다. 저기서 보시면 옛날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2001년에 음악을 아이튠즈에 넣을 때 모든 레코드사에 가서 앵벌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돈도 벌게 해줄게 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음악 저작권들은 초기에 값이 싸게 넣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없고 오로지 음악을 생산해서 아이튠즈에다 넣기 바쁜 거죠. 그것도 싸게 저쪽의 이야기를 다 믿고 자 플랫폼에 들어가면 저런 욕심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 망조가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과 같습니다.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단순히 그냥 콘텐츠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서드 파트들이 하게 되면 그 산업은, 그 회사는, 그 플랫폼은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콘텐츠 프로바이더라면 어느 플랫폼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줄 것인가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플랫폼 사업자가 되길 원하면 다른 플랫폼과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서드 파티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공한 플랫폼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얼마 전에 삼성에서 특허권 싸움이 있었죠. 애플하고 특허권 싸움이 있습니다. 한 50건 정도가 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건 할 때마다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삼성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무밍업 해줍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순간에 애플과 동급의 취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이 첼시에게 주는 프로모션 비용이 한 1년에 200억인가 300억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 한 건이 무슨 사고가 터질 때마다 200억, 300억에 해당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50건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특허에 있어서 문제가 겪을 때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서드 파티에 대한 도움과 그 다음에 개방성과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지금 플랫폼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기본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고민이죠. 여러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이상의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치는 걸로 저는 플랫폼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도 감동 깊습니다. 제가 이걸 외우질 못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서맞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오는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등이 못할 놈이 뭐합니다. 내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하니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28자를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철학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어여삐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같이 살고 협력하고 공생하고 그리고 상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